단 하룻밤 만에 28척의 유조선이 사라졌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타격 사령부까지 신설했으며 이미 가동 중이야. 오늘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단 몇 밤 만에 해상 드론들이 러시아의 그림자 한 대를 진짜로 사냥했다고 밝혔어. 이것들은 모스크바가 제재를 피해서 석유를 운반하는 수십 척의 유조선이야. 게다가 이 수십 척의 유조선들이 바로 아조프해에서 불타올랐어.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아조프도 누나와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어.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 러시아 전체 밀 수출의 4분의 1까지가 운송되고 있어. 유럽에서 곡물 가격이 즉시 급등했고 이는 모두에게 전쟁을 끝내도록 블라디미르 푸틴을 최대한 빨리 압박해야 한다는 신호야.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이번 방송에서 한 가지 주제의 뉴스를 종합해 다룰 거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림자 함대를 침몰시키며 러시아 석유 곡물 수출을 압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왜 그런지도 살펴볼 거야.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위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들었나?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어떻게 러시아 정유 능력의 거의 절반을 마비시키고 연료 위기를 초래했는지 알아볼 거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이 왜 블라디미르 푸틴을 궁지에 몰아넣는지 알아보자. 러시아가 게란네 시커 등 새로운 제트드론부터 보여주기식 공세 연출 시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도 보자. 나는 알렉세이 패치야. 이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그 전에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모든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30만 명의 일부가 되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월 11일 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아조프해에서 새로운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21대의 러시아 유조선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4대의 예인선, 2대의 화물선, 그리고 준설선을 타격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총 28척의 선박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아마 제가 겪은 전쟁 중에서 최고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조프해에서 하룻밤 사이에 28척의 선박이 공격당했습니다. 이 중 21척은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실은 유조선이었으며 모두 단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마데르 브로디는 푸틴의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추적 작전의 전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7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밤 동안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이미 76척의 러시아 선박을 타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격으로 인해 케르치 해협을 통한 이동이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밤 우크라이나군은 점령된 크림반도와 남부에서 함대와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53개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미 일련의 공격입니다. 모든 것은 7월 9일 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아주프해의 러시아 목표물에 대규모 타격을 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12척의 선박과 점령군의 석유 터미널, 탄약 창고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된 공격, 또 공격이 이어졌고 불과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조용한 후방이었던 아조프해를 러시아 유조선을 사냥하는 구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사격장처럼 무인 시스템 부대가 러시아 선박을 공격합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인들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해협 차단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연방당국은 둔강과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수로인 아조프돈 운하에서 선박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선박 운항 회사들에게 케르치 해협 통과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케르치 해협도 폐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가장 뼈아픈 타격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석유뿐만 아니라 곡물, 즉 러시아 예산의 또 다른 수입원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아조프해를 통해 러시아 밀 수출의 최대 25%가 운송되며 여기에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뻔뻔하게 훔친 곡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일까요? 참고로 이것은 건화물선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러시아의 두 개의 가장 큰 곡물 생산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로스토프주와 크라스노다르 지방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선박 운항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금요일 유럽 유로넥스트 거래소에서 밀 시세가 4%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첫 번째 심각한 차질이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 곡물 거래에서 지난 4년 반 동안, 즉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7월 10일 새벽 드론 이 아조프, 타갈로크 그리고 로스토프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아조프에서는 석유 저장 시설 두 곳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새벽에는 타갈로크만에서 드론이 메탄올 탱커를 포함한 러시아 선박 4척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모스크바는 결국 해역을 완전히 폐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조프해에서 벌어지는 이 유조선 사냥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군사 교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용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 군대 내 특별사령부를 창설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사령부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장거리, 사실상 전역에 걸친 타격을 담당할 것입니다. 새 조직의 임무는 매우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집중시켜 러시아의 군사력을 더욱 크게,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이름은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강인하고 분명히 매우 경험이 풍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영웅인 준장 드미트리 볼로신이 이끄는 통합 신속 대응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쟁 전략 변화이며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전환 중입니다. 장거리 타격은 정유 공장, 유조선, 군수산업 공장, 에너지 시설 등 다양한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별 작전으로 진행됐었죠. 기억나시나요? 파우티나 작전이 있었을 때 모두가 와우했지만 그 작전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일회성 작전이었으며 그 후에는 잠시 중단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이 독립적인 지휘체계, 즉 이런 타격만을 전담하는 군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까지 체계적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조선을 겨냥한 해상 사냥은 이 전략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인데 여기서는 결과가 훨씬 더 큽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에 따르면 2026년 7월 초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 정유시설 설계 생산 능력의 43%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즉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러시아 상위 10대 정유소 중 8곳이 성공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총 손실액은 2025년 8월부터 1년 동안 업계에서 1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공격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손이 닿지 않는 목표물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7월 공격 결과만 공개했습니다. 7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에 대한 공격으로 다양한 용량의 저장 탱크 8개가 한꺼번에 손상되었습니다. 7월 8일 보로네주 보리소글랩스크 비행장에서 28개의 탱크가 불에 탔습니다. 총 1600입방미터의 바이오 케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로슬라브에 있는 슬라브네프트 야노스 정유 공장과
크스토보에 있는 공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점은 옴스크 정유 공장이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장입니다. 7월 6일 국경에서 약 2,500km 떨어진 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에는 사실상 공격을 받지 않은 대형 공장이 단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은 이르쿠츠크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공장은 상위 10위는 아니지만 아직 공격받지 않은 유일한 정유소로 이르쿠츠크주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후방에는 연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용 휘발유 생산이 주목하세요.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러시아인들이 여름철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수준의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성공 속에서 큰 정치적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용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젤렌스키를 칭찬하며 그의 업적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조치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덫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게 되면 러시아 점령군은 그들의 주요 핵심 무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탄도미사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매체의 평가에 따르면 이제는 푸틴이 현지에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더 유리하게 포장할지 머리를 싸매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선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오늘 크렘린의 반응은 당황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모스크바가 이 모든 것을 확전으로 여기지 않지만 워싱턴의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전쟁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물론 그들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진짜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항하려고 하고 이 침략자인 러시아의 뻔뻔한 얼굴을 때릴 때 그리고 이 봉제 인형 같은 독재자 푸틴의 얼굴을 때릴 때 그게 전쟁을 길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때리냐는 거죠. 때리지 마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러시아인들아,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크라이나인들은 너희처럼 참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바로 참고만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전형적인 참고만 있는 사람들이야. 연료 위기가 시작됐는데도 다 괜찮아. 주유소에 줄 서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다가 20리터 휘발유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푸틴에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뭐라고? 우리는 정복당할 수 없어. 뭐라고? 우리는 중국산 전기차로 바꿀 거야. 가서 중국의 큰형님한테 가서 그의 신발을 핥고 제발 우리에게 전기차랑 태양광 패널 좀 주세요라고 부탁할 거야.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여러분이 잊은 건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쿠치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솔직한 단서를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시작해도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술의 복잡성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시작되려면 최소 2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PAC-3 미사일의 전체 생산 주기는 약 24개월이 걸리며 약 400개의 다양한 부품 공급 업체가 참여합니다. 이런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은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완화시켜줄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생산을 준비하는 동안 독일이 이미 오늘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대응도 드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오늘 대폭 개량된 샤헤드인 새로운 공격용 무인기 게란 네시커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비행 거리는 550km이고 탄도 중량은 최대 50kg입니다. 이 드론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 정부국은 이미 5월에 게란사가 새로운 강화된 동체와 향상된 공기역학 그리고 중요한 점으로 중국산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시속 500km로 가속하고 최대 5km 높이까지 비행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이 무인기를 우크라이나의 드론 요격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요격기가 너무 효과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상에서도 이런 전원점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위해 지상 로봇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주도권이 점점 더 무인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시스템을 공중, 해상뿐 아니라 이제 지상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선에서 러시아 자체의 큰 성과는 없습니다. 진격은 오직 전선의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소모적인 진지전 대신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물리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깊숙한 곳까지요. 일주일 만에 76척의 선박이 타격을 받았고 푸틴의 그림자 함대를 사냥하며 아조프도 누나와 케르치 해협이 봉쇄되었고 세계 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정유시설의 거의 절반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연료 위기가 발생했고 정유 부문에서만 135억 루블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지휘부가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패트리어트 생산 라이선스를 받아 러시아의 비장의 카드인 탄도미사일 우위를 빼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할아버지는 전선에서의 가짜 진전을 계속해서 승리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그 늙은이, 봉제 인형 같은 블라디미르 푸틴 할아버지에게 승리란 바로 이런 보병의 전선 돌격입니다.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 100m를 더 점령했다. 승리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오래전에 이런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후방을 타격하기로 했습니다. 푸틴이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 100m를 더 점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 그는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모든 정유 공장을 파괴했고 우리를 아조프해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이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협을 봉쇄하고 석유, 밀, 석유 제품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사정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을 강화하며 러시아 전역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는 이를 모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늙은 노인네에게 있어서 승리란 마치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정면 대결, 전선에서 총검으로 맞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트드론 게란 네시커의 발사 발표조차도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공격자가 아니라 방어자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성공에 대응하여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보시다시피 게란 네시커는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인 요격 드론을 만든 것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전선에서 러시아 경제로 옮겼습니다. 유조선, 정유소, 항구, 운하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모스크바가 처음으로 자국의 수출 통로를 차단해야 했던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이 새로운 전략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